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경기 김포시의회 전 의장인 유승현 씨가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유 씨는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를 때렸다며 폭행 사실을 시인했다고 하는데요.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유 씨는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의 자택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내는 심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또 온몸에 멍이 들어있고 얼굴과 발등에서는 일부 자상도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유 전 의장은 평소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며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유 전 의장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2002년 김포시 의회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김포시 의회 의장을 지냈습니다.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고요. 특히 유 씨가 사회복지사와 청소년 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과거 블로그를 통해 폭력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던 사실이 알려져 파문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블로그에 어린이집 학대 사건에 관한 글을 올리며 어처구니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아직 어린 아이를 나가 떨어지도록 폭행한 보육교사의 행동을 보며 마음 한켠이 아리다는 표현을 실감케 하는 느낌이 한없이 밀려든다며 폭력에는 정당성은 없다. 어떠한 이유라도 우리는 개개인이 존귀한 인격체로 평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의장이 최근 올린 블로그 게시물 중엔 아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글도 발견됐습니다. 지난 4월 7일 올린 봄날 일요일 아침의 서정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그는 글에서 홀로 끼니를 챙기게 된 사정을 설명하며 나 결혼식장 다녀올 테니 반찬 식탁에 꺼내놨으니 어쩌고 저쩌고 슝이라고 적었습니다. 맥락상 아내가 자신에게 한 말에 언급한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한편 지난해 자유한국당 법무특보를 지낸 강현재 변호사는 이 사건이 알려진 16일 자신이 페이스북에서 이런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의원의 의장까지 했다며 참으로 끔찍하고 처참한 사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리고 자상까지 있다면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의율해야 한다. 아내가 오랜 시간 가정폭력에 시달린 정황도 있다는 의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여성 의원들, 전국 여성위원회 여성들은 두 번 다시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규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주 타깃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또 다른 화약고를 건드린 건데요. 현지 시간 15일 워싱턴 포스트 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이 제조한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겨냥한 조치라 양국 간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은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하고 미국의 정보통신기술 인프라와 서비스에 취약점을 만드는 외국 적대국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기업이 일부 외국 공급업자들과 거래하는 걸 금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연방정부에 부여하는 건데요. 5G와 같은 하나의 기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포괄하고요. 행정명령에 따라 미 상무부는 다른 정부기관들과 협력해 150일 이내에 시행계획에 수립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 정부 말고 민간에도 적용되는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고 상무장관에게 제한의 대상이 되는 국가와 단체, 문제의 기술을 지명할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직후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름을 올린 기업들은 향후 미 기업과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미국 기업으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만드는 일부 제품들은 판매하기 어렵거나 판매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트위터에서 우리 상무부팀은 미국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가 혁신과 경제 번영의 안전한 기반이 되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화웨이 제품을 보이콧하도록 압박하는 데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지난해 8월 국가안보위협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화웨이와 GTE 등의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제한 범위를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한 건데요. 뉴욕타임스는 유럽 동맹국들이 화웨이를 배제토록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캠페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부 동맹국들은 미국도 제재를 하지 않는데 왜 화웨이를 차단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줄곧 화웨이 통신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걱정해왔는데요. 지난해 12월 미 법무부는 화웨이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멍한저우 부회장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무역 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 갈등이 한층 격화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2년 전부터 예상됐던 조치라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무역 분쟁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NYT는 중국의 기술 분야에 맞선 트럼프 행정부의 싸움 가운데 가장 극단적 움직임이라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화웨이를 견제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적극적인 공세에도 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의 지위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NYT는 미국에서 화웨이가 금지되더라도 전 세계 네트워크의 40에서 60%를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며 화웨이가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일부에서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화금융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16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또 TV와 라디오 등 매체를 통한 피해 방지 공익 광고도 방영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통신 3사, 알뜰통신사업자 37개사와 함께 전국민 대상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문자 발송은 지난해 12월 범정부 차원에 발표한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하나인데요. 문자에는 보이스피싱 경보, 매일 130명, 10억 원 피해 발생,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라는 내용이 담깁니다. 이동통신 3사는 24일까지 각 회사 명의로 문자를 보내고 알뜰통신 사업자는 5월분 요금 고지서를 통해 피해 예방 정보를 안내하기로 했고요. 정부는 전화금융 사기는 성별이나 연령, 지역과 무관하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은 절대 설치하지 말라고 강조했는데요. 최근 전화 가로채기 앱이나 원격 조종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피해자가 국가기관 또는 금융회사에 확인하려는 전화마저 가로채는 일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는 발신 전화번호를 허위로 조작할 수 있으니 경찰이나 금감원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도 응답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 경찰, 금감원, 금융회사 등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돈을 보내라는 낯선 전화는 전화 금융 사기로 의심하고 일단 전화를 끊어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만에 하나 보이스피싱에 낚여 돈을 송금했다면 경찰이나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해 피해를 구제받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국민 홍보도 강화했는데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이날부터 한 달간 TV,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예방 요령 등을 방영할 예정이고요. 경찰청 금융위 금감원은 금융권 등과 협조해 창구TV, 인터넷 홈페이지, 5개 전광판,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 지속해서 공익광고를 방영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측정의 날인 5월 20일 국제단위계의 7개 기본 단위 중 4개 단위의 표준이 바뀝니다. 변경되는 4개 단위는 킬로그램, 암페어, 켈빈, 몰인데요. 한 번에 4개 단위의 정의가 바뀐 적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표준이 바뀌는 단위 모두 물질의 양 대신 플랑크 상수, 기본 전하, 볼츠만 상수, 아보가드로 상수라는 고정된 값의 기본 상수를 기반으로 하게 됩니다. 지난 1875년 5월 20일 도량형의 세계적 통일을 처음으로 논한 미터 협약 이후로 144년 만에 모든 기본 단위가 불변의 속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동안 각각의 단위는 완벽하지 않았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단위를 정의하기 위해 만든 물체가 미세하게 변하는 등의 이유로 단위의 오차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킬로그램의 경우 국제 킬로그램 원기의 질량을 정의로 하고 있습니다. 1kg은 백금 90%와 이리듐 10%로 만든 원기둥 모양의 국제 킬로그램 원기의 질량입니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프랑스 국제 도량형국 지하금고에 보관된 원기의 질량이 수십 마이크로그램 변하고 말았습니다. 원기의 표면이 서서히 산화된 것인데요. 이러한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플랑크 상수라는 고정된 값의 기본 상수를 킬로그램의 새로운 정의에 사용했습니다. 플랑크 상수는 기계적 일률과 전기적 일률은 같다는 원리를 이용해 질량을 연결하는 키블 저울이라는 측정기기를 통해 산출됩니다. 플랑크 상수의 단위에 킬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킬로그램을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키블 저울을 제작해 운영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국뿐이며 미국과 캐나다 등의 표준기관이 측정한 플랑크 상수 평균값을 토대로 킬로그램의 국제표준이 제정이 됐습니다. 온도 단위인 켈빈의 경우 물에 의존해 정의한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1kg은 물의 삼중점에서 연력학적 온도를 273.16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물이라는 물질 자체가 가진 불안정성을 제어할 수는 없었는데요. 물에 포함된 원자들의 동위원소 비율이 달라지는 등의 이유로 온도의 기준이 미세하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켈빈의 정의에는 볼츠만 상수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암페어의 경우 정의부터 불분명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무한이긴 평행한 직선은 현실에선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이에 과학자들은 전자 한 개의 전하, 즉 기본 전하를 나타내는 상수 2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위 시간당 전하의 흐름으로 전류를 정의한 건데요. 또한 킬로그램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몰도 새로운 정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몰의 정의는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 12g에 들어있는 입자수였는데요. 킬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단위 제정의는 과학기술과 산업을 앞당기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인데요. 당장 우리 일상에선 큰 혼란이 올 것 같진 않습니다. 평소에 이를 알아채기엔 그 변화가 매우 미세하거든요. 실제로 표준 과학자들은 거대한 변화지만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평가했는데요. 정부는 과거 단위를 개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재정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인지할 만한 영향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각국의 측정 표준 기관을 제외하면 변화를 알아차릴 사용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실험실에선 상황이 다르겠죠? 미세 연구에서 나타나는 작은 오차는 치명적인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미세한 분량 차이는 안전과 직결되고 고가의 물품은 미세한 측정 오류가 경제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한편 과학계는 드디어 7개의 기본 단위를 기본 상수를 활용해 정의함으로써 불변의 단위를 정의한 점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본 단위의 궁극적인 목표는 불변이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정의된 4개 단위는 그간 충분히 안정적이지 못해 과학계에서는 큰 골칫거리로 여겨졌습니다. 이렇게 고정된 값의 기본 상수를 바탕으로 불변의 단위를 정의할 수 있게 된 것은 미래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판을 마련하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에선 극한 영역에서의 미세한 오차조차 허용하지 않는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박연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물리표준 본부장은 4개 단위의 정의가 한꺼번에 바뀌는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라며 단위를 새롭게 정의하고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어야만 과학기술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인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CBC 뉴스 이유정이었습니다.